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충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름 방학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라는 제목입니다. 좀 다른 목사님들과 생소한 제목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35년간 외교관으로 봉직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 이 해외 선교를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경험한 국제 정세 또 국제 관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해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8번에 걸쳐서 저와 다룰 주제는요. 지금 보시는 8가지입니다. 오늘 다룰 코로나가 바꿀 세계 질서, 미중 대립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난민과 이주민 문제, 그리고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기후변화 환경. 이 세 문제는 가장 유엔에서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제 현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것들이 모르고서는 좀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슈들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조 질서라고 제가 쓰는데 요거는 유엔 안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논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유엔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가를 보시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선교 환경의 변화와 대응. 제가 이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2개가 우리 한반도와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 동북아 정세, 통일,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외교관 생활 중에 거의 한 3분의 2, 25년 이상을 북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고 사실은 갈수록 중요한 내용, 마지막에 통일에 관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생각 또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는 7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URL 주소를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께 미리 통보를 해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자료 요청을 하실 게 있으시면 아래 보시는 이메일 또는 카톡 아이디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바꿀 세상이 무엇인가, 세계 질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모두가 다 이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국제관계, 세계 질서 이런 측면에 외교 이런 측면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어떤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것에서도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확진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확산이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 봉쇄를 하고 외출을 금지하고 다중운집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아주 고강도 사회 통제를 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거대한 전환기, 어떤 사람은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뉴노멀이 될 정도로, 그리고 웨스턴이라고 하는 서방의 그런 어떤 큰 힘이 굉장히 약화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뉴노멀의 특징은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가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지위나 위상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거에 위계적인 경성국력, 하드파워라고 그러죠. 이런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누가 공공재를 잘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겠죠.
그리고 상황 해결을 누가 주도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에 따라서 국가 간의 위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소프트 파워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영향력이 새롭게 정의되기 때문에 한국한테도 상당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간의 상호의존의 세계화를 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분명히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고용 악화, 생산 감소, 소비 경색 이렇게 해서 경제 하락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무역도 최소 1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식량 위기, 곡물가 상승 이런 국제 위기가 예상이 되고요. 유엔 사무국의 코로나의 사회 경제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는 빈곤 심화되고 교육 중단이 되고 취약계층의 피해 등 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WFP 세계 식량 계획도 금년 말까지 약 2억 6,5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위기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이 조금 호전된 국가들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상화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했다가는 국내 지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도 조금 이동 제한을 하고요. 조업도 재개하고요. 미국도 35개 주에서 경제 정상화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 예산을 상당액을 4,840억 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조치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선언을 하고 상업, 숙박, 요식, 관광업소 등 영업을 재개하고 학교도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유럽 국가와 뉴질랜드 같은 데서 사회 경제 정상화를 조치를 하고요. 특히 저개발국에서 아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지만 관광이나 경제 회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봉쇄를 해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화상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쪽에 저개발국들은 내가 뭐 코로나에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느니 차라리 코로나에 뭐 죽어도 좋다라고 오픈해달라고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UN과 WHO에서는 그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대응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국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금, 그리고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계획, 그리고 민간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국제연대 대응기금 이런 것들을 창설을 해서 많은 국제적인 협력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WHO 사무총장이 굉장히 그 중국에 경도된 중국으로부터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뭐 받지 않았는가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친중 행보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글로벌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 질서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보건 의료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선택이 놓여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은 전체주의적인 감시하고 시민 역량 사이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다극화와 국제 다자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눈여겨볼 포인트가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전략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갈등과 협력이 병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폐쇄주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국가 간의 갈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요. 그렇게 해서 자유공정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를 초래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국가, 그 다음에 실패국가 이런 국가들이 속출을 해서 국가 간의 불평등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바이러스는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대기 오염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개념이 전통적으로 무기, 뭐 이런 외교 이런 쪽에 있다면 이제는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과연 폐쇄와 고립으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개방과 개혁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큰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한국이 개방과 협력의 이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초기에는 상당히 지금 뭐 고립이 됐다, 고립으로 가지만 점차적으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글로벌 가치 체인과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 체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부분적인 리쇼어링,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외국에 투자한 공장이나 기업들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오는 것이 이제 리쇼어링인데, 요거는 일부는 진행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글로벌 가치 사슬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그 기술 또 어셈블리 뭐 이런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아주 코스트를 아주 1달러까지도 다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력적인 것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새 질서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문제죠. 앞쪽에도 잠깐 말씀드렸으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능력 국가, 그리고 상황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 한국도 최근에 많이 부상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력과 영향력이 이제 새롭게 정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있는 국가, 가버넌스가 있는 국가, 그리고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있는 국가, 그리고 정보 수집과 공공선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 더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세계화의 변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세계화가 종언이 됐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가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구조적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쇼링 부분을 리쇼링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오프쇼링은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갈 때 중국은 생산기지, 인도는 서비스 기지로 많이 나갔었죠. 이때는 사실은 비용 절감 부분만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정적 원료, 부품, 중간재 공급이 곤란해지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생산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쇼링 다시 끌어들이는 요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회사들 캐터필러나 또 포드, GE, 애플 등을 본국으로 다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정치 안보적 불확실성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요인이 아니고 다른 요인으로 리쇼어링,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진행이 된다면 국제 분업 체제에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태동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 협력의 포인트는요, 제일 밑에 보시지만 개도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공동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 코로나 또는 팬데믹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백신 같은 걸 어떻게 공동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걸 포커스를 할 때는 국제 협력이 가능하고요. 또 책임 공방,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있을 때는 갈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대응을 하지만 기존 안보 경제 어젠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남중국해 항행 자유와 영유권 문제, 홍콩의 지위 문제, 미중 무역 지적재산권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란 문제, 중동 평화, 이런 지역 정세,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나토 문제, 난민 기후변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리더십이 부재한 것이 조금 특징입니다. 과거 에볼라 사태, 서부 아프리카에 이런 때는 유엔 안보리들이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안보리 안에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것이죠. 이게 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합니다. 미중 갈등이 결국은 코로나의 정치화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위기가 되면 국가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위기 관리도 있듯이요. 그래서 중국 모든 큰 나라들이 통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행동 통제, 모든 국제 간의 이동.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민간의 관계가 뭐냐, 또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반도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한테 이제 이게 좀 관심사죠. 미중이 각축할 때 언론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국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어떤 진영 또 어떤 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슈별로 우리 한국이 보편적인 가치와 국익에 맞는 입장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국에 설명하는 것이죠. 대만 문제, 홍콩 문제,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국제적인 가치가 뭡니까? 또 법칙이 뭡니까? 도용을 하면 안 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슈 바이 이슈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가치가 똑같으냐, 서로 신뢰가 있느냐, 이익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북아 지역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한미동맹도 조금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불확실성 증대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관심사죠.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은 지금 국내적인 어려움으로 대미 전선 또는 우리 한국 대남 전선 그리고 대내용 이런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인식을 확대하는 또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하고 코로나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도발로 인해서 트럼프의 양보를 받으려던 셈법이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거죠. 상당 기간 잠적한 거는 아마 감염 우려 때문에 대피했을 가능성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동안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국경에서 밀수 등 다양한 그 달러 확보를 위한 방법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미국 대선 이슈에서 북한 문제의 관심도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미 간의 현격한 시각 차이로 딜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그런 사망 사고가 더 이런 것을 어렵게 하고요. 코로나가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은 기술 제도, 거버넌스, 개방성, 인적 자원, 재원 등 소프트 파워가 부재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도 못하고 의미 있는 역할도 못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도 어렵다라는 것을 그대로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팩터죠.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미국이 카운터하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기본 세팅이고요. 북핵하고 한반도 문제도 미국하고 중국은 글로벌 전략 구도하에서 이걸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우월적 지위와 그래서 동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데요. 중국은 세력 균형과 힘의 상관관계 또는 지전략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와 신형 대국 관계, 그리고 중국몽, 중국 제조 2025 이런 걸로 세계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죠. 원차이나 그리고 홍콩 문제에 대한 주권 그리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버퍼존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인도-패시픽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해칭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국가가 어떤 2위에서 1위로 올라올 때 굉장히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한 국가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면 안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중국의 부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얘기를 하는 워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는데요. 분명히 최근에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죠. 계속 협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책임 소재를 가지고 질병 차원이 아닌 글로벌 패권 게임과 같은 걸로 아마 양상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국제 무역 금융 질서를 지켜라. 불법 부당한 방법에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미국의 이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고액 관세를 부과하고 제재를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5가지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기술 비밀 이런 것들을 해킹에 의해서 도난하거나 도난하지 말라, 절취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법 복제 유사 제품 도용을 금지하라는 것이죠.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 보조금에 의한 중국의 특정 산업 지원을 중단해라. 네. 다섯 번째, 환율 조작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것을 중단해라. 네. 이런 5가지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화웨이 사태도 무엇입니까? 중국 기업이 미국 내 다양한 방법으로 비밀 정보 이런 것들을 빼내가려고 한다는 우려 때문에 안보적인 이유로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한국의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 소위 3T, 테스팅, 트래킹, 트리팅을 모토로 해서 방역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한 의료물자, 기술, 그 다음에 보건공공재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그 역량을 보여줬죠. 우리가 국제적으로 32번이나 해외 정상과 통화를 하고요. 41번이나 외교장관 간 통화를 해서 총 123개국의 의료 물자 진단 키트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WHO 총회에서 우리 정상이 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명을 했죠. 많은 외신과 주요국들이 한국의 방역 모델이 너무 좋다. 진단기구가 우수하다. 시민의식이 좋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대응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능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역량과 기술입니다. 네. 진단기술, 기업가 정신, 의료기술, 우수한 의료진, 또 고도의 인터넷으로 확진자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스템 제도와 가버넌스입니다. 네, 검증된 의료보험 제도, 많은 테스트를 가능케 한 창의적인 검사 제도, 질병관리본부의 실시간 확진자 발표로 투명성과 소통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열린 시민 의식 및 공동체 정치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자원봉사자 및
격려 문자로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사랑을 보여줬고요. 다중집회 자제 등 협조에 대해서 민간 협력이 잘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게 개방 협력의 모델, 베스트 프랙티스로 국제사회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성장률 면에서도 마이너스 1.4%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방역을 평가하는 말들이 있죠. 모든 국가의 귀감이 됐다. 한국처럼 했다면 확산세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한국형 모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다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죠. 한국은 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다. 독일, 또 영국의 자문 교수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UN 안에 이런 이니셔티브를 했습니다. WHO, 유네스코 안에 각각 보건안보 및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을 결성을 했고요. 최근에 또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세계 질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미중 간에는 대립보다는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고위급 대화가 필요한데요. 홍콩 지금 이슈 아시죠? 네, 보안법으로 인해서 안보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남중국해 문제, 영유권 문제죠. 북한 핵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푸시, 그 다음에 기밀 절취, 해킹 문제 이런 것들을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한테 저희가 이제 많은 세계가 주문하는 것은 우한에서의 그런 어떤 코로나의 발병, 처음 발발했을 때의 문제랄지 이것들에 대한 설명과 그런 의혹을 해소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급속한 변화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엔의 팬데믹 대응 능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백신을 공동 개발하거나 또는 국제 협력을 하는 후진국을 지원하거나 지금 WHO 신뢰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육자, 동북아의 육자 간에 동북아 방역 기금이나 또는 방역 공동체를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7 확대 문제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타진을 했는데 뭐 일본이 그걸 우리가 반대하고 뭐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인도와 호주를 추가하려고 하는 논의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한국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 G7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조금 배가 불지 모르지만 왜 필요하냐면요. 미국이 유럽과 이 문제를 많이 이제 다루죠. 영독불이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나토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유럽하고 미국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본은 뭐 미국을 지지하지만 유럽의 세 나라하고 같이 자리에 앉는 것에 굉장히 뭐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메르켈 총리는 뭐 최근에 1차적으로 한번 타진했더니 참석을 안 하겠다고 먼저 주어진 날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을로 넘어갔는데 한국, 호주, 인도가 참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컴포터블한 그런 대화가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젠다를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능성이 꽤 크고요.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잘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확대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폐쇄나 고립보다는 개방과 협력이 올바르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심판을 물리신 십자가의 승리와 온 세계와 만물 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과 권능은 코로나임에도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19는 진리와 거짓, 순리와 영리, 본질과 가식,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알갱이와 쭉정이, 영생과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런 많은 인간이 만든 기술, 또 뉴욕이 그렇게 확진이 높은 걸 봤을 때 뉴욕에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는, 제가 뉴욕에서도 최근에 유엔 차석대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인간은 신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제 강의 오늘 여기까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난민과 이주민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쭉 8번의 강의로 연결되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업로드 되는 거 관심 가지시고요.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중에 질문이나 또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메일 또 카톡 아이디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첫 번째 강의, 코로나가 만드는 세계의 질서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